차가운 바람이 인천국제공항 활주로를 쓸고 지나갔다. 하늘은 희뿌연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잿빛 활주로 위에는 거대한 철새들이 날개를 접은 채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많은 목적지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고 끝나는 이곳에서 이지원 중장은 조용히 워싱턴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세 개의 별은 지난 30년간 군인으로서 짊어져온 무게와 책임의 상징이었지만 두꺼운 트렌치 코트 안에서는 그저 단단한 실루엣으로만 비칠 뿐이었다. 이지원은 퍼스트 클래스 좌석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꼿꼿하고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내면에는 펜타곤에서 열릴 한미 군사 고위급 회담에 대한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간단했다. 동북아 안보 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 조율. 그러나 그 이면에 놓인 국가 안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 쪽 좌석에 앉아 막 닫힌 항공기의 엔진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다가올 회담의 의제와 수많은 전략적 판단들이 쉴 새 없이 오갔다. 그녀는 군복을 입고 있는 시간이 훨씬 길었지만 이런 민간기에서의 짧은 비행은 잠시나마 이지원이라는 개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드문 기회였다. 그러나 오늘은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의 풍경이 유독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그녀의 옆자리로 다가왔다. 잘 다려진 육군 정복 차림의 그는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꽤 위풍당당한 인상이었다. 그의 가슴에는 화려한 훈장들이 달려 있었고 어깨에는 대령 계급장이 선명했다. 그는 이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트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군복의 옷깃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거기 내 자리인데.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권위적이었다. 이지원은 조용히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항공권에 명시된 좌석은 분명 창가 쪽이었다. 아닙니다. 제 좌석이 맞습니다.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그녀의 대답에 남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항공권을 보란 듯이 흔들어 보이며 말했다. 아니, 내가 창가 쪽이야. 어디서 군기가 빠져서는 요즘 여군들은 상하관계도 모르나 여군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는 말투.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닌 명백한 무시와 편견이 담긴 발언이었다. 이지원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이런 종류의 무례함은 군 생활 내내 지겹도록 겪어온 일이었다.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소음일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무시가 남자의 자존심을 더욱 건드린 모양이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예어이 후배. 못 들었어. 내가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박성준 대령이야. 군생활 몇 년이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을 봤으면 자리 정도는 양보하는 게 예의 아닌가. 창가 쪽 자리는 원래 상급자 자리야. 그것도 몰라. 박성준 대령. 그의 이름과 직책은 이지원의 뇌리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혔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는 차가운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표정을 갈무리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박성준 대령님, 좌석은 지정된 대로 앉는 것이 규정입니다. 예의는 규정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지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태도에 박성준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해졌다. 일가의 여군 장교. 기껏해야 소령이나 중령쯤으로 보이는 이가 감히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자신에게 규정을 운운하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규정 허! 웃기는군. 내가 바로 규정이야. 당신 소속이랑 계급이 뭐야?
당장 말해. 어디서 버릇없이 상관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야. 그의 고함에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다. 승무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중재를 시도했지만 박성준은 손을 휘저으며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미켜, 이건 군 내부의 일이야. 당신 같은 민간인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박성준은 이지원의 어깨를 툭 치며 협박하듯 말했다. 조화! 끝까지 버티시겠다. 내가 워싱턴에 내리자마자 국방무관실 통해서 당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여군이 별 달고 싶으면 처신 똑바로 해야지.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 순간 이지원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입고 있던 트렌치 코트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박성준은 그녀의 행동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이제야 항복하려는 건가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코트가 벗겨지고 마침내 그녀의 군복이 온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박성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는 광경이었다. 이지원의 어깨 위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3개의 별. 대한민국 육군 중장, 군단 장급 지휘관에게만 허락되는 하늘의 별과도 같은 계급장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항공기 내부의 희미한 소음마저 사라지고 박성준의 귓게는 자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만이 울렸다. 그의 눈은 이지원의 어깨에 박힌 3개의 별에 고정된 채 떨어질 줄 몰랐다. 별 하나하나가 마치 용광로의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며 그의 망막을 지지는 것 같았다. 중장, 여군 중장이라니? 감히 후배 당신이라 부르며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던 상대가 육군에서 손에 꼽히는 최상위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그의 뇌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이지원은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분노나 경멸이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실망감과 서늘한 권위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기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박성준 대령. 자신의 이름과 계급, 직책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박성준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차려 자세를 취하려 했지만 좁은 좌석 사이에서 몸은 어설프게 버거릴 뿐이었다. 상관을 봤으면 창가 쪽 자리를 내야 한다고 했나. 이지원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다. 박성준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이 바싹 마르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군인에게 좌석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앉아 어떤 임무를 수행하느냐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지. 그런데 박 대령은 지금 군복을 입고 군인의 명예를 스스로 더럽히고 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성준의 심장을 찔렀다. 주변 승객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소리치던 대령이 한 여성 장군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편의 드라마였다. 조송합니다. 중장님, 제가 미쳐. 박성준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지만 말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지원은 그의 사과를 가볍게 무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박성준의 얼굴을 넘어 깊은 곳, 그의 영혼 속에 숨겨진 과거의 그림자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박성준 대령, 자네를 보니 아주 오래전 일이 생각나는군. 그녀의 말에 박성준은 움찔했다. 오래전 일.
그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지만 눈앞의 여성 중장과 관련된 어떤 접점도 떠올릴 수 없었다. 혹시 서해 백령도를 기억하나? 백령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박성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의 동공이 공포와 혼란으로 세차게 흔들렸다. 잊고 싶었던, 아니 그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그 이름, 지옥 같았던 그날의 파도와 비명, 그리고 차갑게 식어갔던 한 젊은 부하의 얼굴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김민준 하사도 이지원의 입에서 마지막 이름이 흘러나왔을 때 박성준의 무릎은 힘없이 꺾였다. 그는 주저앉듯 좌석에 털썩 몸을 기댔다. 그의 화려했던 훈장과 빳빳하게 다려진 군복은 순식간에 초라한 허울이 되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수도방위사령부의 위풍당당한 참모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죄와 마주한 한 명의 비겁한 과거일 뿐이었다. 이지원은 그런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창가 쪽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워싱턴의 회담도, 눈앞에 박성준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거친 파도가 몰아치던 그날의 서해 바다와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져야 했던 한 젊은 용사의 얼굴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날의 진실은 아직 바닷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우연한 혹은 필연적인 만남으로 인해 그 진실의 뚜껑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비행기 내부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잔해처럼 오만했던 대령의 허세와 한 여군 장군의 서늘한 권위가 남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지원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고 박성준은 자신의 좌석에 털썩 기댄 채 넋이 나간 듯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백령도와 김민준 하사라는 이름 두 개로 채워져 있었다. 그 이름은 그의 군 생활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아니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가장 추악한 얼룩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승무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식사를 권했다. 고객님, 식사 준비해 드릴까요? 박성준은 고개를 저었다.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할 것 같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옆자리에 앉은 이지원 중장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다. 마치 거대한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고요함 속에서 날카롭게 칼날을 갈고 있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 숨 막히는 고요함이 박성준의 목을 더욱 세게 졸라왔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을 곱씹었다.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잠들어 있던 호랑이의 콧수염을 건드린 것과 같았다. 아니, 스스로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은 꼴이었다. 대령인 자신이 중장에게 보인 행동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였다. 특히 민간인들 앞에서 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그를 더욱 공포에 몰아넣은 것은 이지원 중장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잊힌 줄 알았던 과거의 악몽이 눈앞에 실제하는 괴물이 되어 부활한 것만 같았다. 마침내 비행기가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두 사람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렸다. 항공기 문이 열리자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의 국방무관과 말끔한 제복 차림의 미군 의전 장교가 곧장 이지원에게 다가와 깍듯이 경례했다. 미군 장교는 유창한 모국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고 국방무관이 옆에서 정중하게 그녀를 맞았다. 충성 중장님,
머나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그녀의 짐을 챙기고 의전 차량으로 안내했다. 활주로 한편에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달린 검은색 세단이 위험있게 대기하고 있었다. 이지원은 박성준 쪽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들과 함께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수순이라는 듯 조금의 동요도 없는 강철 나비와 같았다. 반면 박성준은 차가운 현실 속에 홀로 내던져졌다. 그는 길게 늘어선 입국 심사줄의 맨 뒤에 서서 시끄럽고 분주한 공항의 소음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다. 방금 전까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이 국가의 귀빈 대접을 받으며 사라지는 모습을 본 뒤라 그의 처지는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다. 무거운 군용 더플백을 어깨에 맨 채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는 그의 등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무게로 짓눌려 있었다. 택시를 타고 워싱턴 시내로 들어서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의 웅장한 모습은 마치 그의 왜소함을 비웃는 거대한 기념비처럼 보였다. 그 같은 시각, 포토맥 강변을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달리던 의전 차량 안에서 이지원은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다. 그녀가 통화 버튼을 누른 곳은 대한민국 육군본부 감찰실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곧 강직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감찰실장 소장 강민철입니다. 나 이지원 중장기요. 강 장군 잘 지내고 있는가? 아, 군단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워싱턴으로 출장 가시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강민철 소장은 이지원과 육군사관학교 동기이자 그 누구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쪽 같은 성품으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다. 그는 이지원이 결코 사사로운 감정으로 군의 공적인 시스템을 움직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 장군,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게. 이것은 한 군인으로서 자네에게 하는 부탁일세. 이지원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고 무거워졌다. 그녀는 비행기에서 있었던 박성준 대령의 추태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본론을 꺼내기 위한 서막에 불과했다. 그를 보니 문득 잊고 있던 과거의 한 사건이 떠올랐네. 10수년 전 내가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서 근무할 때 발생했던 김민준 하사 사망 사건 말일세. 수화기 너머로 강민철 소장의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상 악화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종결되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아닐세. 강 장군, 그건 사고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린 명백한 인재였어. 당시 현장 지휘관의 오만과 독단이 한 젊은 병사를 죽음으로 내몬 사건이었네. 그리고 그 지휘관이 바로 지금의 박성준 대령. 당시에는 박성준 소령이었지. 나는 작전 통제실에서 그의 명령 불복종을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지만 묵살당했네. 진실은 그렇게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되어 버렸지. 차량은 어느덧 호텔 앞에 다다르고 있었다. 이지원은 차를 멈추게 하고 통화를 이어갔다. 지금 당장 공식적인 재수사를 하자는 게 아니야. 그저 먼지 쌓인 캐비닛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을 그 사건 서류를 다시 한번 꺼내봐. 주게. 당시 생존대원들의 최초 진술과 최종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박성준 소령의 보고가 어떻게 포장되었는지, 그 행간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봐. 주게. 거대한 제국도 아주 작은 개미굴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니까 군단장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즉시 조용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이지원의 눈에 워싱턴의 야경이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막 보이지 않는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그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어떤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지
그녀 자신도 예측할 수 없었다. 한편 호텔 방에 짐을 푼 박성준은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그래, 그냥 협박일 뿐이야. 10수년도 더 지난 일을 어떻게 다시 들춘단 말인가. 증거도 증인도 없을 텐데.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리며 샤워를 마쳤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화면에 뜬 이름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수도 방위사령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충성대령 박성준입니다. 박 대령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방금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연락이 왔네. 자네와 관련된 과거 사건 파일을 전부 이첩하라고 했다더군. 일가의 대령 따위 때문에 감찰실이 직접 움직이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 대체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일가의 군단장도 아니고 육군 중장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박성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이지원 중장의 경고는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발사된 미사일이었고 그 미사일은 정확히 자신의 남은 군 생활과 인생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워싱턴의 화려한 야경이 그의 눈앞에서 산산조각나며 부서져 내렸다. 다음 날 세계 군사력에 중추라할 수 있는 미 국방성 건물. 펜타곤의 회의장은 엄숙하고 팽팽한 기운이 감돌았다. 별들이 수놓아진 제복을 입은 한미 양국의 장성들이 마주 앉아 복잡한 안보 현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이지원 중장은 그 무대의 주인공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에 포괄적인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막힘없는 언변과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수많은 위기 상황을 극복해 온 지휘관의 관록이 묻어나는 그녀의 발표에 백전노장인 미군 장성들조차 깊은 감명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빛나는 계급장을 단 여군이 아니라 그 자체로 대한민국 국군의 신뢰와 역량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그에 반해 회의장 뒤편에 배석한 박성준 대령은 살아있는 유령과 같았다. 그는 회담 내용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감각은 단상 위에서 좌중을 압도하는 이지원과 주머니 속에서 간헐적으로 진동하는 휴대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한국에서 날아오는 짧은 문자 메시지들은 그의 숨통을 옥죄는 올감이었다. 감찰실, 해군 2함대 방문, 자료 확보, 당시 삼행고 쇼 7호정 승조원 전원 소재 파악 및 대면 조사 예정, 김인준 하사 유가족 접촉 시도, 메시지 하나하나가 그의 무덤에 흙을 퍼붓는 삽질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거대한 권력의 중심지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이지원 중장이 꺼냈던 백령도와 김민준 하사라는 이름이 현실이 되어 그를 옥죄어 오고 있었다. 그 순간 그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비겁함과 오만이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잠시 휴식 시간. 장성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동안 박성준은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못한 채 창가 구석에 홀로 서 있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말을 걸었다. 혹시 박성준 대령님이 아니십니까? 돌아본 그의 눈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이 들어왔다. 단정한 해군 정복 차림의 준위, 그의 가슴에 박힌 김동진 이라는 이름표가 박성준의 망막을 파고들었다. 기억의 저편에서 잊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김민준 하사와 형제처럼 붙어 다니던 그날 밤, 지옥 같았던 파도 속에서 함께 비명을 질렀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김준희인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미대사관 무관부 소속 김동진 준위입니다. 이런 곳에서 대령님을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동진 준이의 목소리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오랜 시간 삭혀온 분노로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박성준은 본능적으로 그의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말했다. 그래, 오랜만이군. 타지에서 고생이 많겠어. 고생은요, 대령님이야말로 온갖 역경을 이겨내시고 수도 서울을 지키는 막중한 자리에 오르셨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축하 인사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어 있었다. 박성준은 한시라도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김동진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는 듯했다. 대령님, 혹시 선우... 아니, 김민준 하사 생각 가끔은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민준... 그 이름이 김동진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박성준은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달싹이는 사이 김동진은 처연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아직도 그날 밤 꿈을 꿉니다.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가던 김하사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던 제 자신의 비겁한 얼굴이 나오는 꿈을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던 이지원 중장이 다가왔다. 김동진은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반사적으로 허리를 펴고 경례했다. 충성 중장님께 대하여 경례. 이지원은 그의 경례를 받으며 박성준과 김동진을 번갈아 보았다. 김동진 준이, 박 대령과 아는 사이인가? 예, 그렇습니다. 10수년 전 같은 배를 탔던 사이입니다. 참수리 3행갱 57호정포에서 말입니다. 참수리 3고57호정. 그 단어가 이지원의 뇌리에 다시 한번 불꽃을 일으켰다. 그녀는 김동진을 회의장 밖에 조용한 복도로 이끌었다. 박성준은 그저 멀리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지도 모를 두 사람의 뒷모습을 막연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복도 끝, 창가에 선 이지원이 김동진에게 물었다. 김준이, 자네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을 터 김민준 하사는 왜 죽어야만 했나? 김동진은 한참을 망설였다. 10수년간 그의 양심을 짓눌러 왔던 침묵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다. 하지만 눈앞의 여성 장군은 계급의 위험을 넘어 진실을 갈망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중장님, 당시 정장이었던 박성준 소령님의 공명심과 명령 불복종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저희는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회한과 진실의 무게가 함께 실려 있었다. 이지원은 그의 어깨를 가만히 잡으며 말했다. 오랜 시간 그 무거운 진실을 혼자 짊어지느라 힘들었겠군. 하지만 이제는 괜찮네. 자네의 용기를 지켜줄 사람이 여기 있으니. 김준희, 자네. 그날 밤 자네가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겠나. 김동진은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파도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자신을 보며 절규하던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죽은 친구와 자신의 양심 앞에 비겁자로 남을 수 없었다. 그가 천천히 눈을 뜨자 그곳에는 눈물과 함께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예, 중장님,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전부 다 증언하겠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성준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과거의 망령이 국방성의 심장부에서 피와 살을 가진 살아있는 증인으로 부활하고 있었다. 회담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열린 마지막 만찬. 워싱턴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호텔 최고층 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였지만 박성준에게 그곳은 자신의 처형을 기다리는 단두대 위와 같았다. 그는 손에 든 와인잔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김동진 준위의 등장은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앗아갔다. 이제 모든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의 불안한 예감은 정확했다. 만찬 도중 그의 휴대폰에 도착한 한 통의 공식 명령서는 그의 군 생활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 대령 박성준, 귀국 즉시 수도방위사령부로 복귀하지 말고 육군본부 감찰실로 출두할 것. 보직은 금일부로 해임. 그의 경력, 명예, 자존심,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공중에서 폭파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회장을 빠져나와 이지원 중장의 스위트룸 문을 거의 부서져라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표정의 이지원이 나타나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어깨와 가슴을 장식하던 모든 표식들이 바닥에 부딪히며 공허한 소리를 냈다. 중장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때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그는 비굴하게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했다. 자신의 무너진 성벽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제가 그때는 너무 어리고 어리석었습니다. 공명심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발 저의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그의 애원에 이지원의 눈빛은 경멸을 넘어 차가운 분노로 타올랐다. 제네의 가족, 그녀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 바람보다 차가웠다. 그럼 김민준 하사의 가족은 자네의 그 잘난 공명심 때문에 이제 가스물을 넘긴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그 늙은 부모님은 자네가 안락한 관사에서 자식들의 재롱을 보며 웃는 동안 그분들은 아들의 유품을 끌어안고 밤새 피눈물을 삼켰어. 그런데 감히 더러운 입으로 가족을 들먹여 이지원의 질책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박성준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건 자네의 보직 해임 따위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박성준, 이건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과 그 죽음 위에 세워진 자네의 거짓된 삶 전체에 대한 문제다. 방 안에는 박성준의 처절한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한참 후 그는 거의 실신 직전의 목소리로 그날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어떻게 상부의 명령을 무시했는지, 어떻게 김민준 하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은 부하들을 협박하고 회유하여 진실을 덮었는지. 그의 고백은 추악하고 비겁한 인간의 맨 얼굴 그 자체였다. 이지원은 그의 모든 고백을 묵묵히 들었다. 마침내 그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그녀는 방 안의 테이블로 다가가 호텔 메모지와 펜 한 자루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짐승처럼 엎드려 있는 박성준의 앞에 던졌다. 자네에게 남은 길은 두 가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하나는 이대로 한국으로 돌아가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 모든 계급과 명예를 박탈당하고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겠지. 그것이 자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다. 박성준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네가 한 인간으로서 마지막 속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지원은 바닥에 놓인 메모지와 펜을 턱으로 가리켰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방금 고백한 모든 것을 자필 진술서로 작성해라.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가장 먼저 김민준 하사의 부모님을 찾아가. 그분들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그분들의 아들을 어떻게 죽게 만들었는지 이 진술서를 읽어드리며 자네의 죄를 구해라. 그리고 평생을 그분들의 그림자 아래 속죄하며 살아라. 그것은 법의 심판보다 더 무섭고 더 잔인한 형벌일 테니 국가가 내리는 처벌이 아닌
피해자의 고통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형벌 선택은 자네 몫이다. 박성준, 법의 이름으로 단죄받는 범죄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한 인간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와 평생 마주하며 살아갈 것인가, 자네 손으로 직접 결정해라. 이지원은 그 말을 끝으로 뒤돌아섰다. 텅 빈 방 안에는 박성준과 그의 과거이자 미래를 결정할 흰 종이 한 장, 그리고 펜 한 자루만이 남았다. 그는 온몸을 떨며 청음망음보다 무거운 그 펜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두 사람의 위치는 그대로였지만 그들 사이를 흐르는 공기의 밀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지원은 여전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워싱턴에서의 싸움을 복귀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군 내부의 뿌리 깊은 관성과 진실을 덮으려는 보이지 않는 손들과의 전쟁. 그것은 어쩌면 전방의 적과 싸우는 것보다 더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될 터였다. 그녀는 강민철 소장과 이미 다음 작전에 대한 교감을 나눈 상태였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즉시 재수사팀을 꾸리고 당시 참수리 357호정의 승조원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다. 한 명의 개인을 단죄하는 것을 넘어 한 젊은 병사의 죽음에 얽힌 거대한 조직의 침묵을 깨부수는 일. 그녀는 그 과정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박성준은 비행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호텔 메모지를 펼쳐놓고 펜을 든 채 십수년 전 그날의 기억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진술서 작성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혼을 해부하고 그 안에 도사리고 있던 비겁함과 오만, 이기심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백지 위에 못 박는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는 몇 번이나 펜을 멈추고 흐느꼈다. 눈물에 번진 글씨를 보며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변명을 지웠다. 상황 탓을 하던 문장을 지웠다. 오직 나의 잘못된 판단, 나의 오만한 욕심, 나의 비겁한 침묵이라는 말만이 남을 때까지 그는 쓰고 또 썼다. 동이틀 무렵 그의 손에서 완성된 것은 한 장의 진술서가 아니라 피와 눈물로 쓰인 한 인간의 영혼 붕괴 기록이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화려한 의전도, 마중 나온 부대 차량도 없었다. 이지원은 마치 모든 것이 예정된 일인 양평온한 표정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곧바로 준비된 차량에 올라타 공항을 떠났다. 박성준은 퀭한 얼굴로 입국장에 홀로 섰다. 그의 손에는 밤새 작성한 속죄의 서약서가 들려 있었다. 그는 이지원 중장의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지원은 그에게 선택지를 제시했을 뿐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오롯이 자신의 몫임을 깨달았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군부대로 복귀할 수도 없었다. 그는 공항 근처의 허름한 여관에 방을 잡고 낡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그리고 그는 워싱턴에서 미리 연락해 두었던 김동진 준이로부터 받은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날 참수리 357호정에 타고 있었던 생존 승조원들의 현재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의 첫 번째 속죄는 김민준 하사의 부모님을 찾아가기 전 자신이 침묵을 강요했던 옛 부하들을 먼저 만나는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번호를 눌렀다. 이제는 원사가 되어 동해에서 근무 중인 옛 갑판장이었다. 여보세요, 나 박성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는 원망과 경멸, 그리고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박성준은 눈을 감고 말했다. 그날 일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습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전화를 걸었다. 어떤 이는 욕설을 퍼부었고 어떤 이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그의 목소리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무너져 내린 한 인간의 진심, 어린 절규를. 며칠 후 박성준은 김민준 하사의 부모님이 살고 계신 주소를 손에 넣었다. 전라남도의 작은 해안가 마을이었다. 그는 값싼 소형차를 한 대 빌려 남쪽으로 향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처럼. 그는 그저 운전대만 잡고 있을 뿐이었다. 도시의 풍경이 사라지고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을 때 차창 밖으로 비릿한 바다 냄새가 끼쳐왔다. 그 냄새는 십수년 전 그날 밤 김민준 하사를 집어삼켰던 바로 그 바다의 냄새와 같았다.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바닷바람에 날글대로 낡은 낮은 돌담과 슬레이트 지붕을 인 작은 시골집이었다. 마당에는 빨랫줄에 오징어가 하얗게 널려 있었고 한쪽 텃밭에는 늙은 부부의 정성이 담긴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 집의 낡은 대문 앞에 섰다. 손에는 자신의 인생이 담긴 진술서가 축축하게 젖어가고 있었다. 그는 차마 그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세상의 그 어떤 철옹성보다 그 낡고 낮은 대문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그저 망부석처럼 서서 다가올 심판의 시간을 기다릴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박성준이 대문 앞에서 얼어붙어 있는 동안 집안에서는 김민준 하사의 아버지 김재철 씨가 마루에 앉아 낡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고 아들을 잃은 슬픔은 그의 눈빛을 검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혀 놓았다. 아내 이정숙 씨는 아들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십수년이 지났지만 그 방은 마치 어제 아들이 휴가를 나온 것처럼 먼지 하나 없이 정갈했다. 책상 위에는 아들이 좋아하던 책과 가족 사진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에게 그 방은 아들을 추억하는 성소이자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의 감옥이었다. 밖에 누가 왔나 본데? 무뚝뚝한 남편의 말에 이정숙 씨는 방에서 나왔다. 대문 밖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낯선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잘 다려진 군복 차림. 그 모습에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군복 입은 사람은 늘 아들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다. 김재철 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대문으로 다가가 삐걱거리는 문을 열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거의 혼이 빠져나간 듯한 얼굴의 중년 장교였다. 누구요? 김재철 씨의 목소리는 거친 파도 소리처럼 낮고 경계심이 가득했다. 박성준은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그는 김민준 하사의 얼굴에서 보았던 선한 눈매를 그의 아버지에게서 발견했다. 그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구멍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박성준은 그 자리에서 김재철 씨의 발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의 무릎이 마당에 거친 흙바닥에 처박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진술서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었다. 이제 저 이름은 박성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찢어져 거의 신음처럼 들렸다. 어르신 아드님.
김민준 하사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재철 씨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아들의 상관. 그들은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저 안타까운 사고였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제가 어르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김재철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정숙 씨는 아들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으악, 내 아들 민준아. 그 울음소리는 지난 10수년간 그녀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한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절규였다. 김재철 씨는 옆에 있던 삽을 집어들었다. 그의 눈은 이성을 잃은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 개만도 못한 놈, 네가 감히 어디라고 찾아와. 내 아들 살려내, 내 아들 살려내란 말이다. 그는 삽을 높이 쳐들었다. 박성준은 눈을 감았다. 그는 피하지 않았다. 이대로 죽는 것이 어쩌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자비로운 처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아내 이정숙 씨가 비틀거리며 다가와 남편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다. 여보, 안 돼요. 그만해요. 이놈을 죽여야 내 아들 원이라도 풀 수 있어. 아니에요. 저놈을 죽인다고 우리 민준이가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놈한테 들어야 해요. 우리 민준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마지막 순간에 어땠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여보! 아내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김재철 씨의 팔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삽을 떨어뜨리고 아내를 부축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분노는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 이정숙 씨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박성준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과 함께 진실을 갈구하는 처절함이 담겨 있었다. 말해봐요. 우리 아들 어떻게 죽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했어요?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요. 박성준은 차마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피 묻은 손으로 들고 있던 진술서를 펼쳤다. 그리고 그는 읽기 시작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지옥의 나락에서 울려 퍼지는 악마의 목소리처럼 그는 자신의 죄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다. 자신의 오만했던 판단과 부하의 충언을 무시했던 순간, 그리고 파도 속으로 사라지는 김민준 하사를 보며 느꼈던 공포와 그 모든 진실을 덮기 위해 저질렀던 비겁한 행동들까지, 그의 고백은 늙은 부부의 가슴을 수천 개의 칼날로 난도질하는 것과 같았다. 김재철 씨의 분노에 찬 오열은 어느새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서러운 통곡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박성준의 낭독이 끝났을 때 작은 시골집 마당에는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만이 남아 있었다. 시간은 멈췄고 공간은 슬픔으로 포화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담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진실은 때로 구원이나 위로가 아닌 더 깊은 상처와 고통을 가져오기도 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김재철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잠겨 있었다. 게라!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의 말에는 모든 감정이 소진된 자의 공허함만이 담겨 있었다. 박성준은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흙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다. 그리고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일어나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다. 채 올라탄 그는 핸들의 얼굴을 묶고 오열했다. 진실을 고백했지만 그의 죄책감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선명해진 진실의 무게가 그의 영혼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박성준이 김민준 하사의 부모님 집을 떠난 지 며칠 후 육군본부 감찰실에서는 긴급 군사재판이 소집되었다.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유례없는 전직 고위 장교의 군사사고 은폐 및 위증 혐의에 대한 재판이었다. 이지원은 직접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녀는 담담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비행기 안에서의 박성준의 태도와 그에게서 들은 자백의 내용, 그리고 김동진 준위의 증언을 토대로 재수사가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이어 증인으로 나선 김동진 준위는 10수년간 짓눌려 있던 진실을 토해내듯 그날 밤의 모든 상황을 증언했다. 당시 정장이었던 박성준 소령이 공명심에 눈이 멀어 상부의 철수 명령을 무시하고 무모하게 작전을 강행했고, 그로 인해 파도에 휩쓸려간 김민준 하사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비겁한 행동들을 가감없이 증언했다. 재판장은 침묵에 휩싸였다. 박성준의 변호사는 애써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증언과 이지원의 진술, 그리고 감찰실에서 확보한 당시 사건 파일의 진실 앞에서는 무력했다. 모두가 박성준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 예상했다.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실형과 불명예 제대가 확실해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의 마지막 증거 제출 요청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김민준 하사의 부모님이 보낸 한 통의 탄원서가 제출된 것이다. 탄원서의 내용은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탄원서에는 아들을 잃은 부모의 사무치는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놀랍게도 박성준에 대한 용서와 자비가 담겨 있었다. 저희는 박성준이라는 이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감옥에 가서 저희 아들의 죽음을 잊고 편안하게 속죄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저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저희 아들이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된 삶의 무게를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법의 이름으로 단죄되기에는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그는 법이 아닌 저희 아들의 이름 아래에서 평생을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저희 아들의 목까지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저희가 바라는 유일한 벌이자 진정한 용서입니다. 탄원서의 낭독이 끝나자 재판정은 숙연해졌다. 피해자인 부모님이 가해자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에게 사회 속에서의 고통스러운 속죄를 요구하는 모습은 법의 정의를 넘어선 인간적이고 고결한 선택이었다. 재판부는 긴 고민 끝에 최종 판결을 내렸다. 박성준은 군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피해자 유족의 탄원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점이 정상 참작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장에서 곧바로 불명예 제대되었고 그의 계급장과 훈장은 모두 회수되었다. 재판장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영혼을 옥죄던 거대한 죄의 짐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며칠 후 박성준은 다시 김민준 하사의 부모님 집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은 채 낡고 빛바랜 캐주얼 차림이었다. 대문 안에서 그를 본 김재철 씨는 말없이 마당으로 나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처음에 살기 어린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피로와 체념이 자리하고 있었다. 왜 또 왔는가? 김재철 씨의 질문에 박성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김재철 씨는 잠시 마당을 서성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상자 안에는 김민준 하사가 군 생활을 하며 가족에게 보낸 편지와 빛바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그 중에는 박성준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그 사진 속에서 김민준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굳은 표정의 박성준은 어색하게 그의 옆에 서 있었다. 김재철 씨는 사진 한 장을 그에게 건넸다. 그리고 상자 밑바닥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낡은 편지 한 통을 들었다. 그것은 김민준 하사가 죽기 직전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 내 아들이 자네를 존경했네. 김재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군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믿고 따를 만한 진정한 군인을 만났다며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른다네. 자네가 그의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믿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 걸세. 박성준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가 배신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부하가 자신을 존경했다니. 그의 죄는 더욱 무거워졌다. 김재철 씨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게 내 아들이 자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일세. 그의 목소리는 이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아닌 한 인생의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제시해주는 현자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감옥에 가는 대신 이 세상에서 살아라. 그리고 내 아들이 못다 이룬 꿈,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라. 네가 다시는 군복을 입을 수 없을지라도 네가 받은 죄를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는 길일 테니. 박성준은 고개를 들어 김재철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복수와 분노에 사로잡힌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에게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주는 위대하고 숭고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날 이후 박성준은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았다. 그의 어깨에는 계급장이, 가슴에는 훈장이 없었다. 그저 평범한 회색빛 점퍼를 입은 민간인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위험 넘치는 수도 방위사령부의 참모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짊어진 채 김재철 씨 부부가 제시한 속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수도 방위사령부로부터 받은 퇴직금과 재산을 정리하여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김민준 재단. 이름은 단순했지만 그 의미는 그 어떤 거창한 명칭보다 묵직했다.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다. 군대 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고 전역 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의 심리 상담을 돕는 것이었다. 그는 재단의 이사장이었지만 결코 사무실에 앉아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 현장으로 발로 뛰었다. 군병원 정신과 병동을 찾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병사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감하며 따뜻한 위로를 건넬 뿐이었다. 그들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또한 군사고 유가족들을 찾아가 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법률 지원과 생활비를 제공했다. 그들의 눈물과 분노는 박성준에게는 평생 갚아야 할 빚과도 같았다. 어느덧 군 내부에서는 김민준 재단의 이름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재단이 제공하는 익명의 지원은 많은 장병과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다. 군 당국은 뒤늦게 재단의 존재를 알고 협력을 제안했지만 박성준은 정중히 거절했다. 이 모든 일은 오롯이 자신의 죄를 갚는 일이었다. 국가의 도움을 받아 빛을 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는 그저 한 줌의 빛이라도 되어 억울하게 죽어간 김민준 하사의 영혼을 위로하고 싶을 뿐이었다. 한편 이지원은 대한민국 육군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받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육군대장으로 진급했다. 별 4개가 어깨 위에 자리하는 순간 그녀의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녀는 진급 후 가장 먼저 군 내부의 낡고 부패한 관행을 뿌리 뽑는 데 전력을 다했다. 그녀는 군대 내 인권센터를 신설하고 과거 군사사고의 재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박성준의 사건은 그 출발점이 되었다. 그녀는 군의 명예는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다. 어느덧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때였다. 이지원은 한미군사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대전현충원을 찾았다. 그녀의 목적지는 서해교전 전사자 묘역이었다. 그녀는 굳게 닫힌 김민준 하사의 묘비 앞에 서서 경건하게 격려했다. 묘비에는 그의 얼굴과 하사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의 얼굴은 비행기에서 박성준에게서 들었던 그 이름 그대로 20살 청년의 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지원은 그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민준 하사, 이제야 당신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게 되었군.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네. 당신과 같은 젊은 영혼들이 더 이상 불의와 비겁함에 희생되지 않도록 이 나라와 군의 시스템을 바로 세울 것이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묵념했다. 그러다 문득 멀지 않은 곳에서 낡은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가 다른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옆에는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묘비에는 낯선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묵묵히 묘비를 닦더니 무릎을 꿇고 묘비에 기대어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굽은 등과 초라한 모습은 이지원 중장이 기억하는 위풍당당한 대령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이지원은 그가 박성준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들의 인연은 이제 끝났다. 한 사람은 죽은 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자로, 다른 한 사람은 산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죄의 무게로 굽어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속죄의 길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그날 대전현충원에서 이지원 대장과 박성준의 조용한 재회 이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며 흘러갔다. 이지원 대장은 한국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가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다. 그녀는 군의 시스템을 개인이 아닌 명령과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 가장 낮은 계급의 병사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고 부당한 명령과 관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군대 내 사고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그녀의 칼날 아래 용납되지 않았다. 정의로운 군대와 존중받는 군인이라는 가치가 그녀의 손을 통해 군의 새로운 문화로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한미군사 회담의 의제 중 하나가 아니라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한국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한편 박성준의 삶은 조용하지만 치열한 속죄의 나날이었다. 그는 김민준 재단 가명을 통해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을 돕는 데 모든 것을 바쳤다. 재단은 날이 갈수록 규모가 커져갔고 그의 도움을 받은 장병들은 그를 이름 없는 영웅이라 불렀다. 그는 여전히 김민준 하사의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다. 그날의 용서는 그의 가슴에 갚아야 할 영원한 빚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멀리서 조용히 부모님의 근황을 살피고 매달 몰래 생활비를 보내드렸다. 부모님은 누가 보내는 돈인지 알았지만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았다. 그것은 박성준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아들을 잃은 슬픔을 위로하는 유일한 위안이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러 김재철 씨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그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박성준은 모든 것을 멈추고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10수년 전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백하기 위해 대문 앞에 섰을 때와 똑같은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병상에 누워있는 김재철 씨의 얼굴은 주름이 더 깊어졌고 손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그 옆을 안에 이정숙 씨가 지키고 있었다. 박성준은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김재철 씨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박성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연민이 가득했다. 야, 제인, 맞는가? 김재철 씨의 목소리는 이제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희미했다. 박성준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너무나 차가웠다. 어르신,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정숙 씨는 박성준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김재철 씨는 힘겹게 손을 들어 박성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떨리는 손길에서 박성준은 용서와 함께 따뜻한 부성애를 느꼈다. 나는 괜찮아.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자네는 여기서 더 오래 살아주게. 민준이 못 가지.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박성준은 그 자리에서 통곡했다. 김재철 씨의 따뜻한 손길은 이제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손은 조용히 침대 위로 떨어졌고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박성준은 상복을 입고 유가족 자리에 앉아 조문객을 맞았다. 그의 행동에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정숙 씨는 그에게 여기는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말해주었다. 그는 마치 진짜 아들이 된 것처럼 늙은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장례식을 함께했다. 발인 날 그는 김민준 하사의 유해가 안치된 대전 현충원으로 향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었다. 그곳에는 이미 김민준 하사의 묘비가 있었다. 묘비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지만 그 주변의 흙은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다. 박성준은 김재철 씨의 유골을 김민준 하사의 묘비 아래에 조심스럽게 안치했다. 그리고 그는 묘비 옆에 작은 묘목 하나를 심었다. 그 묘목은 김민준 하사가 가장 좋아했던 벚나무였다. 그는 흙을 덮고 묘목에 물을 주며 속삭였다. 민준아, 이제 너의 아버지가 오셨다. 둘이서 외롭지 않게 영원히 함께 있거라. 그리고 제가 저의 죄를 씻는 날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묘목의 새싹을 적셨다. 그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의 목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의 속죄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이지원 대장의 군 개혁은 이제 결실을 맺어 대한민국 국군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전투력은 인권에서 나온다는 신념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뒤를 이어 많은 유능한 후배 장교들이 군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힘썼다.
그 중에는 당시 그녀를 도왔던 강민철 소장과 김동진 준위도 있었다. 강민철은 차기 육군 참모총장으로 거론되는 유력한 인물이 되었고, 김동진은 육군 원사로 전역하여 이지원 대장이 설립을 도왔던 군인인권센터의 초대 소장이 되었다. 이지원 대장은 이제 퇴역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임무로 군인인권센터의 개소식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많은 후배 장병들과 군 복무 중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던 예비역들의 감사 인사를 받았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함께 자신의 삶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진심, 어린 고마움이 가득했다. 이지원은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물을 통해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한편 박성준의 삶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김민준 재단은 이제 전국적인 규모의 재단으로 성장했다. 그는 더 이상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재단 소속의 심리 상담사이자 현장 봉사자로 스스로를 낮췄다. 그는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병사들의 병원을 찾아가 그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순직 장병들의 유가족을 위해 법률 및 행정 절차를 돕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용서받기 위해 일하지 않았다. 그저 김민준 하사와 그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사람을 살리는 삶이라는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살아갈 뿐이었다. 늦가을, 김민준 하사의 15주기 추모식이 대전 현충권에서 조용히 열렸다. 이정숙 씨는 이제 한 명의 아들을 가슴에 묻고 또 다른 아들을 가슴에 품은 채 초연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섰다. 그녀의 옆에는 박성준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덤덤한 표정으로 추모객들을 맞이하고 그의 뒤에는 김민준 재단의 지원을 받았던 수많은 전역 장병들이 감사 인사를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박성준이 한 사람의 명예를 파멸시킨 비겁한 과거가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의 삶을 구원한 빛과 같은 존재임을 증명해 주는 듯했다. 추모식이 끝난 후 박성준은 이정숙 씨의 손을 잡고 묘비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허리를 굽혀 묘비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여기 네가 살렸던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왔다. 내가 너의 목까지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할게. 지켜봐, 다오. 그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고통과 회한을 넘어 평화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멀리서 묘역을 떠나려던 이지원 대장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이제 흰머리가 성성하고 깊은 주름이 패인 박성준의 모습을 보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거만했던 대령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고 속죄의 길을 걷는 한 명의 인간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새로운 군복을 입은 것처럼 그 어떤 별보다 빛나고 위험 있어 보였다. 이지원은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이정숙 씨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박성준은 그녀의 존재를 한눈에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중장님, 아니, 대장님 오랜만입니다. 박성준, 그동안 잘 지냈나? 예, 네 덕분에요.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한 사람은 진실을 밝혀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진실을 통해 구원받았다. 그들은 서로의 길을 존중하며 걸어왔고 이제 각자의 사명을 완수했다. 이지원은 박성준에게 고개를 살짝 숙여 경의를 표했다. 그리고 김민준 하사의 묘비에 헌화하고 조용히 묵념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있었다. 그것은 한 명의 병사에 대한 연민이자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과 싸움을 이겨낸 영웅에 대한 존경이었다. 이후 이지원 대장은 무사히 퇴역했고 박성준은 평생 김민준 재단의 이름 아래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았다. 한 사람은 군인의 명예를 되찾았고 다른 한 사람은 인간의 명예를 구원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